첫날 밤이 지나고 둘째 날이 밝았는데요. 이게 이제 꼰대 부부는 지난주에 안 했던 파트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 호랑이 선생님과의 상담이었죠. 검사 결과가 상위 1%, 인간 중에서도 나오기 힘든 검사 결과 1%, 가정을 유지하는 게 대단한. 근데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남편부터 상담을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이 남편이 굉장히 반성하고 이제 눈물을 보이고 이제 그러는데 정말 뿌리 깊은 변화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할 거예요. 남편은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향이 굉장히 높은데 그게 조금 왜곡돼 있어.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뭔가 이 어떤 조직에서도 자기가 이제 미친 개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 그런 미친 개처럼 하는 그런 상상을 하는 것과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돼라고 그냥 아이덴티파이 해버리면 그냥 그렇다고 믿어. 근데 현실은 다르지.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커가지고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운이 좋으면 그 과정에서 대단한 성공을 이룰 수도 있죠. 근데 보통은 그런 대단한 성공을 이뤄도 그 항상 목마름에 살지. 그래서 스스로 변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 검사 결과가 아주 남다르게 나왔고 자극 추구가 굉장히 높고 위험 회피 엄청 낮고 사회적 민감성 낮고 남 신경 안 쓰고 자기 자극을 추구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검사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 검사가 잘못했다는 뜻은 아닌데 검사를 하는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멋진 자신을 추구할 때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버리기도 해. 저도 예를 들어서 운동을 잘한다라고 설문지가 있으면 저는 이제 잘한다. 친구가 많고 인싸이다. 나도 인싸이고 싶은데 인싸이다. 이럴 때 이렇게 체크를 물론 이 질문지가 그런 거를 걸러내는 좋은 질문지지만 내가 정말 명확하게 내가 생각하는 이상향에 대한 일관된 그림이 있으면 자기가 그렇다고 믿어버린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 남편은 나는 엄청나게 자극을 추구하고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주변 신경 안 쓰는 미친 개 같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말한 미친 개라는 이미지를 그대로 이 결과로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멋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걸 추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땐 아니 왜 저런 걸 추구하지? 그러니까 남편이 저 미친 개였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흉기를 들고 뭐 싸웠어요. 그래야 대등해지니까요. 그런 말들이 멋있다고 생각해. 왜냐면 자기가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여전히 그게 이제 한 중학교 2학년생이 그런 말을 하면 중학교 2학년생이 그런 말을 하면 그래 뭐 학교에 스트레스가 많구나.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싶은데 어울리지 못해서 좀 그렇구나. 아니면 뭐 부모님은 잘났는데 네가 그만큼 잘나지 못해가지고 이상형이 높아졌구나. 그래서 뭐 센 척 해야 되고 집에 가서 허풍도 하고 허세도 해야 그 엄격한 아버지의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구나. 참 안쓰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게 성인이 돼서도 그러고 있는 거지. 자기가 멀쩡한 줄 아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멀쩡하지 않다는 게 자랑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특별한 게 자기의 자랑이야. 나는 남들과 다른 이런 미친개 같은 나는 뭐 아무도 못 건드리는 어린 남자들은 그런 욕망이 있어요. 무서워 보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 진짜 광기들은 자기들이 광기라는 생각을 못 하죠. 그러니까 자기는 남들이 못 건드리는 무서운 사람이고 싶어. 남들이 나에게 겁을 먹었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 이미지. 그래서 나는 그 어떤 위험에도 다 자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연대감, 난 남들 아무도 상관없이 혼자서 미친 게 사회적으로 난 남들 신경 안 쓰고 나는 어떤 위험도 회피하지 않고 모든 걸 인내하며 모든 걸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그린 이상향이에요. 이상향. 그러니까 1%가 나오는 거야. 이건 상상 속의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는 상상 속의 존재로 자기를 아이덴티파이 하고 살아가면서 아내에게 그걸 요구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아내가 이걸 견뎌내냐고. 이건 아내가 너무 불쌍해요. 이 남편도 솔직히 나는 좀 불쌍해. 무섭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해. 그러니까 무서운 이유는 이런 사람은 비난을 굉장히 비난을 두고두고 잊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당뇨 부부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출발점이었을 것 같은데 결과가 이렇게 다르네요. 당뇨 부부는 혼자서 그래도 정말 현실로 실제로 노력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얻어서 물론 거기서 뭐 문 날라차기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회복한 삶을 살았거든요. 자기 감정을 닫아버리지만 그래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남편은 진짜 실제 노력으로 자기 삶을 꾸려간 사람이에요. 근데 꼰대 남편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실제 노력보다 보여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현재의 자신과 이상의 자신의 갭이 점점 커져버리지. 그런 사람은 복구하는 게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게 저도 이게 노력을 하거든요. 사람이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멋있어야 돼. 짜치는 짓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행동을 하면 결과적으로 자기가 손해야. 그때 그 당뇨 남편은 찐따긴 했지. 찐따지만 진짜 열심히 사는 찐따였어. 주변에 친구 없고 혼자 좀 말 그대로 가족밖에 모르는. 근데 지금 이 남편은 자기밖에 몰라. 가족밖에 모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보여지는지만 중요해. 아내도 그 부속물이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지금 남편은 정말 이거를 극복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근데 이제 남편은 이혼숙녀 캠프에 나와서도 자기가 그린 그림이 있단 말이야. 아내에게 다 주는 그런 멋진 남편, 이걸 지금 그렸는데, 그래도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아내가 그래도 좀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모든 결과가 끝에 있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근데 아마 선생님도 아실걸? 지금 저게 얘가 어떤 지금, 그러니까 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이 결과가 뭘 의미하는지 당연히 다 아실 거예요. 이 남편이 저 결과를 100% 신뢰하면서 이 남편이 특별하다라기보다는 이 남편은 저 결과를 스스로가 이상적으로 그리고 있는 중학생 같은 상태다라는 걸 아마 아실 거야. 그래서 타인을 신경 쓰지 않고 타인의 통증조차 잘 못 느낌. 그러니까 남편은 저거를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남편은 자기가 미친 개였음을, 별명이 미친 개였음을,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자랑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선생님한테는 그게 잘못된 거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자랑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할 수도 있겠지? 자율성과 낮은 연대감.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다. 그러니까 자율성, 연대감. 그러니까 나 혼자서 열심히 잘해 나갈 수 있어. 나만 있으면 돼. 이게 결국 남편이 생각하는 그 주장에서부터 펼쳐지는 얘기인데, 이제 선생님 말로는 이제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행동한다. 독불장군이다. 존재군주. 완전히 자기의 덩어리가 돼요. 선생님이 여기서 까딱 잘못하잖아요. 완전히 자기의 덩어리가 돼요. 까딱 잘못하잖아요 라는 말을 붙였지만 이게 방송용 순화를 빼고 선생님의 머릿속을 잠깐 들여다보면 제가 외람되지만 선생님 머릿속 잠깐 들여다보면 이게 까딱 잘못하잖아요가 아니야. 이게 이미 까딱 잘못돼가지고요. 당신은 완전히 자기의 덩어리예요. 라는 말을 어쩌면 하시고 싶었던 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살짝 스쳐가긴 하지만 뭐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존재가 어떤 비판을 받으면, 내가 행동을 비판받아도 언젠가는 복수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사는, 절대 견디지 못하는. 그래서 나를 위해 타인의 희생도 서슴지 않고 연민이 한 방울도 없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타인에 대한 연민을 돌아볼 기회가 없어. 아내가 힘들어도,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모든 걸 이겨내는 미친 개 같이 그냥 주변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모든 걸 이겨내는, 실제로 자신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서 그런 거를 아내에게 이제 요구를 해버리는 거지. 자기가 스스로를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다 죽겠구나. 선생님도 아마 이제 아내가 진짜 불쌍하다 생각하고 있을 거야. 근데 이 남편도 내 잘못을 다수의 삼자에게 계속 들으니까 지금 내 상태가 심각하구나. 그렇게 이제 심각성을 깨달는 것처럼 보이고요. 친구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친구가 없다고 하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내는 어떤 상태일까? 근데 이제 아내 결과도 이거 아내 결과 슬퍼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 가정이 없어지는 것. 내 삶에서 사랑은 모두 주는 것. 아이를 키운다는 건 나의 전부. 나를 가장 화나게 하는 건 나. 주변 사람들은 나에 대해 잘 산다고 생각. 내가 싫어하는 건 그렇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남 얘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내가 어려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하소연을 아무데도 하지 않아. 그냥 혼자서 담고 닫아버려. 마음에 뭔가 굉장히 큰 창고가 있어서 거기다가 다 부정적인 감정 넣고 닫고 잠궈버려. 그냥 외면해. 아내는 그냥 회피형이야. 우리 엄마는 우리 집 가장. 나의 학창시절은 반항 많이 하고, 근데 회피형이라기보다는 그냥 감정을 닫아버린 거지. 버티기 위해서. 아빠와 나는 적당한 거리 유지하며 지낸 사이. 이성과 함께 있으면 불편하고 투명인간. 아내에게 이성은 거의 남편밖에 없었겠죠. 19의 남편을 만난 셈이니까. 지금 아내에게 이성이라고 해봤자. 지금 30이면 이성과 만났을 때, 물론 뭐 결혼을 했으니까 당연히 남편밖에 없긴 하겠지만, 이성을 함께 있으면 설레고 재밌고 이렇게 생각해도 모자라는 나이잖아. 근데 불편하고 투명인간이라는 게 참 안타깝네요. 그래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참 남편하고는 완전히 반대지. 남편은 모든 것을
다 이유를 외부로 돌리고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고 어떤 비난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인데 아내는 모든 것을 다 자기 탓으로 돌려버리는 사람이에요. 참 이렇게도 퍼즐이 맞춰지나? 이렇게 궁합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모든 것을 남 탓하는 사람과 모든 것을 자기 탓하는 사람이 만났어.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을 선택한 것도 나.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봤을 때는 아 이거 아닌데 힘들 텐데 문제 원인을 다 자기로만 본다고? 이상한데 남편이 만들어낸 결과물이겠죠. 이 남자랑 살만해요? 아내는 이게 스스로 이게 생각하는 걸 멈춰버렸어. 그러니까 남편은 여기 나와가지고 아내에게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 미친 개처럼 살아왔고 그래서 지금 주변에 자기의 어떤 부의 성공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순종하는 아내 그런 거를 다 보여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살만하다의 기준을 모르겠어요. 지금 아내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못하게 된 상태예요. 못하는 상태야. 그러니까 물론 굉장히 지금 아내가 강인하고 그리고 뭐 남 탓하지 않고 하면 되지라는 성격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내분은 학창 시절에는 친구가 있었겠지만 지금 친구를 만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까요? 그리고 만약 아내가 예를 들어서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 남편한테 무슨 소리를 듣겠어. 이렇게 낮 시간에야 뭐 잠깐 시간을 내고 어떻게 한다고 쳐도 아직까지는 애들이 어린이집 다니고 그 애가 내시고 이래서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 지금은. 그래서 만약 애들이 초등학교 가고 남편 회사 가 있는 동안 뭐 엄마들끼리 뭐 잠깐 뭐 차도 한잔 마시고 이제 그러면서 좀 친구가 생길 수 있겠지만 지금 아내는 완전히 고립돼 있죠. 그쵸. 약간 날개 옷을 뺏겨버린 선녀 같은 느낌이죠. 도망갈 수 없어. 그래서 아내는 그냥 사는 거 아니야? 그냥 사는 게 사는 거지. 왜 꼭 행복해야 돼? 지금 자신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걸 이러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 살려고 하는 건데 내가 다 감당하고 살 거니까 나를 위해 이혼한다고 말하지 마. 이게 아무래도 이제 태권도 선수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뭔가 자기가 추구하는 그 목표를 딱 확실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긴 한 것 같아요. 좋은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헌신적인 서로 헌신하는 그런 남편을 만났다면 정말 좋은 가정을 꾸렸을 텐데 캠핑할 때 남편이 남한테 왜 시키냐고 맞아 아는 언니가 있긴 있는데 근데 그것도 왜 시키냐고 한 거는 말 그대로 아내를 고립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겠네. 근데 상당한 선생님이 왜요? 요즘 이혼도 많이 하고라고 지금 아내가 생각을 좀 깨우쳐주는 부분이 있죠. 아내분 엄마의 삶도 비슷했을까? 근데 이 남편은 흔하지 않은 케이스예요. 엄마의 삶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아내의 삶 같지는 않았을걸? 어린 아내가 어렸을 때 느끼기에는 비슷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아내는 저는 이혼이 어려워야 된다고 생각한다. 친구가 아닌 가정이다. 제가 죽을 것 같아도 이혼은 안 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 다 아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딱 왕국 거기서 이제 절대 군주. 조리원 안 보내고 잘해주기 대 쥐잡듯이 잡고 조리원 안 보낸 거 미안하기? 조리원 보내는 선택지는 없는 거예요? 조리원은 가지 못했어요. 외부와는 단절된 채 남편의 통제대로 손발이 돼주는 아내. 원래 상대를 고립시키는 거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남편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난 내 나라를 만들고 싶어. 그쵸? 자기의 이상이죠. 이상. 내 나라를 만들고 싶다거나, 뭐 세상의 모두를 무릎 꿇리고 싶다거나, 이제 그런 현실적이지 않은 이상을 꿈꾸죠. 그리고 뭐 다들 날 무서워했어라고 과거를 실제 과거와는 다른 자신의 상상 속의 과거를 실제라고 아이덴티파이 해버리고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도록 지금 현재를 예를 들어서 이 남편은 돈도 많고 굉장히 성공하신 분이겠지만 뭐 빚을 내서 포르쉐를 사서 사진을 찍고 다시 그 포르쉐를 판다거나 좋은 곳에다가 사무실을 내가지고 그 월세를 못 내가지고 또 쫓겨난다거나 뭐 이제 그런 일들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자기 인생은 보여지기 위해서 망가져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슬픈 얘기죠. 슬픈 얘기지. 나 지금 없어.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있는 중이야. 그냥 한마디면 끝나는 일을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미래를 갈아 넣어버린단 말이지. 근데 물론 뭐 이 남편분은 그런 면에서 뭐 운이 좀 좋은 케이스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현실이 행복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불행했던 사람이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상이 너무 높았고 현실에 나는 그렇지 못했으니까 그 갭 속에서 평생 좌절? 더 강한 말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상태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죠.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고요? 할 수 있으면 조목조목 해가지고 확실하게 논리로 상대를 제압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애매하게 꼬투리가 또 잡히면 그런 것까지도 다 확인을 해서 해야 되니까 가족이 아니면 뭐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좋죠. 왕국의 모든 일은 백성들의 목. 백성이 하나야. 아내야. 애들은 아직 뭐 거기서 왕국의 일을 하긴 어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머릿속에 자기밖에 없고 아이들도 왕국의 백성. 지금 이렇게까지 남편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잘 안 해요. 당신 남편은 그래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연민을 가지세요. 보통 이렇게 아무리 왜냐면 이 두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으니까 상담사님도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당신의 남편은 왕국을 얘기하면서 지금 오히려 지금 이 아내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지. 고립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아내가 더 이성의 힘을 세우기를 바라는 거지. 가정을 가꾸는 거에 동참하도록 해야 된다. 남편을 변화시켜야 된다. 당신이 그 생각을 깨게 해야 됩니다. 왕이 아니라 가족이 돼야죠. 이거 봐봐.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아내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보도록 하는 말이야. 이게 보통은 당신 왕이 아니에요. 가족이 돼야죠. 이게 아니라 반란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오죽하면 그러겠냐고 지금. 지금 반란을 종용하고 있단 말이지. 왕이 아니라 왕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나. 혁명을 일으키라고 지금. 평소랑은 조금 다르지 패턴이.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 아내를 보고 울지도 웃지도 않는다고. 아휴 참 이게 20살에 결혼해가지고 10년 동안 뭐 이게 내가 왜 힘든지 왜 불행한지도 모르고 처음에는 이제 반항도 해봤지만 이렇게 그냥 다들 사나 보다 생각하면서 그냥 10년을 살았겠지. 근데 감정의 변화가 없는 아내인데 여기에서 상담도 받고 이러면서 아내가 자기 감정을 조금씩 마주하더라고요. 그 심리극도 되게 흥미로웠던 게 아내가 심리극 하면서 눈물을 흘려. 왜 우세요? 모르겠어요. 다 몰라. 계속해서 자기 감정을 외면해왔기 때문에 몰라. 그래서 당신은 지금 우울하고 힘들고 도움이 필요하대. 근데 그 봄이 이 아내 안에 그 우울하고 도움이 필요한 그런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를 그냥 다 외면해버렸어. 덮어버렸어. 감정을 회피하고 살면 감정을 몰라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아. 근데 이 아내는 정말로 극단적이지 아주. 그러니까 보미 씨는 자기 삶을 가져야 돼요. 아마 선생님도 이렇게 결혼한 부부들에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잘 안 할 거예요. 근데 이 부부는 진짜 그런 말이 필요해. 근데 자기 삶을 갖는다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텍스트만 보면 이 아내가 상담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야. 다 모르겠대. 근데 진짜로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아닌 오롯이 아내란 역할도 아니고 본인으로서 기쁨. 근데 이제 자기가 검사 결과는 우울하다고 나오는데 우울한지도 모르겠고 최근에 웃었던 적 생각을 떠올리기가 힘들어. 아이들 때문에 웃었던 적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 그냥 그 아이를 키우는 역할로서 집안일은 네 거야라는 세뇌를 받아가지고 집안일을 해야 되는 마치 그냥 태권도 훈련하듯이 고통스러워도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냥 아파도 발이 좀 삐었어도 어쨌건 훈련하는 거잖아. 근육이 터질 것 같아도 또 운동으로 풀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운동이라는 게 그렇잖아. 어떤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삶도 그런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버렸어. 그래서 아내는 도움이 필요하사 우울감도 필요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남편이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근데 여기서 상담사님이 이 눈물에 반응하지 않아. 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부부가 있었을까? 그래 당뇨 부부와 이 남편은 출발점이나 환경은 나는 좀 비슷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당뇨 부부의 어떤 반응에는 상담사님이 되게 안쓰러워했어. 아유 이 남자를 어떡하니 막 하면서 걱정했거든. 그 당뇨 부부는 진짜 자기를 갈아 넣어서 노력하는 사람이었거든. 근데 이 남편은 자존심이 너무 세고 자기의 이상 구현을 위해서 주변을 희생시키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또 어떤 남편이 있었어. 이 전에 셔틀 부부만 해도 선생님이 그 되게 그 어떤 눈물이나 그런 거를 되게 약간 감동받아 있고 그거에 대해서 교감을 했어요. 근데 여기선 안 해. 연민이 없는 사람이라고 검사 결과 나오는데 눈물은 연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울죠? 약간 이런 반응이 나온단 말이야. 지금 저 눈물이 정말 깊은 깨우침일까? 지금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괜히 나를 만나서 미안해요. 나로 인해 고통받을 사람은 내가 없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이런 마음도 있기는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자꾸 나도 안 그러고 싶은데 내 자존심이 너무 중요해. 내 이상이 너무 커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가진 게 없어. 물론 이 남편은 가진 게 많지만 가진 게 없어. 근데 다른 사람들이 돈 얼마 있어요? 아, 나 이번 여기 빌딩 이거 내 거야. 자기도 모르게 이게 나와. 그게 너무 중요한 사람이니까. 뭐 이 남편은 뭐 굉장히 뭐 경제력도 좋고 하지만 그게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또 말을 한번 했기 때문에 또 계속 그런 척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 사실이 아님을 까발리거나 그러면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 상대에게 또 비난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지. 그러면서 방금 뭐 세상에서 없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 했는데 상담사님이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은 스스로를 세상에서 그렇게 없어지는 일을 못 할 거예요. 그 눈물에도 반응하지 않고 바로 그냥 그렇게 못 합니다라고. 그래서 자기 보호를 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 성질은 아마 안 변할 거다. 너 스스로 해치지 못해. 세상에서 너를 계속 사랑하는데 네가 세상에서 없어지고 싶다고?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던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는 그런 사람 아니야. 지금 눈물? 왜 울지? 너는 연민이 없어서 그런 눈물이 날 리가 없는데? 라고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은 그렇게 뭐 눈물을 흘리고 뉘우쳤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솔루션이 그냥 네가 머리로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이미지를 바꿔서 그 이미지를 가족을 사랑하는 남편의 모습을 이상적으로 그린 다음 그거를 머리로 그거에 맞춰서 행동해 라고 솔루션을 줘. 거의 코딩하듯이 넣어버려. 그게 맞아요. 지금 갑자기 없던 연민이 갑자기 생겨나는 건 말이 안 돼. 그냥 그거를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가족에게 멋있게 하는 아내의 웃음을 되찾는 그런 모습들을 이상적으로 그리면 그거를 또 보여주기 식으로 해낼 수도 있는 거니까. 실제로 이 남편이 개선되는 건 아니지만 남편의 속성을 이용해서 이 가정을 행복하게 돌릴 수 있는 거지.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꿈은 아내가 진심으로 웃는 모습을 보는 것. 저것이 꼭 이루고 싶은 꿈일까? 이런 검사지가 이제 미래에는 나는 그렇게 받게 되는 생각해요. 이거를 뇌파랑 같이 연계해가지고 이 사람이 검사지, 물론 그냥 뇌파를 연계해버리면 바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검사지가 오히려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검사지의 타당성을 위해서 이 뇌파를 측정해서 저기에서 이 사람이 어디까지 스스로라고 생각하나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긴 하는데 지금 보면 아내가 진심으로 웃는 모습을 보는 것 그걸 꼭 이루고 싶은 꿈이야? 그걸 꼭 이루고 싶은데 본인이 지금 어쨌건 사람이 어떤 꿈을 이룬다는 거는 이 남편은 지금 이 가정은 어디에 쓰고 있어 돈을? 남편 취미생활에 쓰고 있잖아. 그게 남편의 비전이에요 그러면. 그게 꿈인 거야 실은. 그러니까 이게 현실하고 지금 이상이 다르다는 거야 지금. 본인이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루고 싶은 꿈은 아내가 진심으로 웃는 거다라고 하지만 예산이 가족이랑 캠핑도 가고 물론 그러지 열심히 사는 남편인데 가서도 이렇게 막 그 헤드셋 쓰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내가 우리 가족이 남들이 어떻게 보여지는가 라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나밖에 모르는 남편의 꿈은 아내가 웃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저는 눈물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에이 선생님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눈물을 믿었잖아요. 다른 사람 눈물은 믿던데? 옛날에 막 그랬잖아요. 이것 봐요 남편이 울잖아요 하면서 그 남편의 눈물을 아내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했잖아요. 하지만 이 남편의 눈물은 안 믿죠. 선생님도 저는 다른 사람의 눈물은 믿었었지만 당신의 눈물은 못 믿어 이렇게 말하긴 좀 힘들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는 당신의 눈물을 믿지 않아요 라는 말이죠. 실은 눈물로 끝나는 건 아무 의미 없다. 지금 선생님은 이 남편의 눈물 안 믿고 있죠. 그래서 남편은 계산한다. 그래서 맞다고 생각하는 일은 추진력 있게 끌고 가는데 근데 이제 연민 점수가 빵이라 출산한 지 100일 지난 아내가 가서 발차기를 해야 되고 근데 저거 진짜 걱정된다. 출산하고 저기서 발차기를 하고 저러고 캠핑에서 저거 집 나르고 있으면. 그러니까 남편이 뭐 능력이 좋고 이러면 사회생활이 되는데 주변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는 힘들겠죠. 또 사회생활이라는 거는 꼭 주변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만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말 그대로 어떤 실력으로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진짜 그거는 당신은 심장이 없는 사람, 심장이 없고 머리는 있으니까 그냥 머리로 생각해라. 지금 남편의 눈물에도 전혀 흔들림 없이 그냥 솔루션을 주죠. 그냥 생각해서 해. 그러니까 남편의 속성이 바뀔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속성은 그대로 그 대신에 그 속성을 잘 이용해서 네가 이미지를 다시 그려. 그 자존심과 네가 생각하는 그 이상향의 이미지를 다시 그려서 네가 보여지는데 인생을 걸잖아. 네가 그렇게 멋진 겉돈 미친 게 이미지가 아니라 말 그대로 어떤 온화하게 그런 자상한 남편의 모습으로 보여지기 식으로 한번 해봐. 저도 이제 종종 가끔 이런 솔루션을 드릴 때가 있죠. 여태까지 나는 화가 많은 그런 폭군, 그 절대 군주, 국민들이 두려움에 드는 절대 군주였다면 이제는 좋은 남편이 좋은 아빠로 다시 재설정하라는 거지. 근데 재산이 의심스럽다고 해도 저는 그냥 모른 척 할 거예요. 그거는 말한 걸 다 사실이라고 믿는 걸로 아이덴티파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믿는 사람으로. 그래서 공감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머리로 생각해서 행동해라. 애초에 저런 사람과 결혼한 아내의 잘못도 있죠. 그래서 아내는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내가 그 시점에서도 너무 섣부른 결정을 한 것 같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내가 그때 20살이었어 20살. 지금 이 남편은
보여지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20살이 보기에는 정말 모든 걸 다 갖춘, 다 이룬 굉장히 성공한 사람, 멋지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보였을지도 몰라. 그래서 아내에게 뭘 해줄 거냐. 그래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기. 남편은 아침에 빵 만들고 피아노 연습하고 음악 감상 및 독서하고, 저런 취미 생활을 방송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도 굉장히 클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이게 일종의 자랑이에요. 나 이렇게 취미도 많고 성공했고 경제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이고 이렇게 행복한 가정, 이혼을 절대 안 하는 이렇게 내 말 잘 듣고 그런 아내, 이게 남편의 자랑이거든. 그러면서도 또 더 잘하고 싶어서 괴로워하는 남편, 그리고 마지막에 뉘우쳐서 모든 거를 다 주려는 나의 모습까지 해서 서로 감동하는, 그거를 남편은 아마 이상적으로 그리고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보통은 저런 방을 할 때 이제 방음이 1순위인데, 근데 방음이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그때 옛날에 10년도 더 전에 이제 팟캐스트 할 때, 그때 이제 조그맣게 이제 방송을 할 수 있는 카페 안에 방송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방음 처리를 할까 했었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못해. 그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방음, 흡음, 또 하여튼 그래서 방음도 방음의 재질에 따라서 방음 기능이 달라. 그리고 또 흡음도 필요해. 저런 취미를 가졌는데 방음이 없다는 게 상당히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그때 또 왜 그랬었냐면, 어디 카페나 이렇게 넓은 데 가면 천장 보면 천장에 이렇게 구멍 같은 게 있는 데가 있어요. 구멍이 이렇게 크게 여러 개가 있어. 그게 왜 있냐면 그게 흡음이야, 흡음. 그게 없으면 소리가 울려, 공간에서. 근데 그 위에 공간에 이렇게 구멍같이 이렇게 인테리어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있으면 소리가 반사가 안 돼가지고 소리가 안 울려서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흡음, 방음 이런 걸 다 생각해야 되고, 나의 이런 훌륭한 연주는 같이 듣자 이건구나. 겨울에는 수영 가기. 그 시간이 제 시간이에요. 진짜 취미가 많네요. 그러니까 팔자 좋네요. 아니, 저런 취미를 가진 사람이 뭘, 나의 꿈은 아내가 웃는 거다, 진짜 아내가 웃는 게 꿈이다, 이렇게 하려면 진짜 당뇨 부부처럼 살아야지. 삼시세끼 아내를 위한 식단을 차려줬었어. 아내만을 위한 따로 식단을 차려주던 사람이야. 그렇게 했는데도 아내가 저렇게 우울증에 빠져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뭐 나올 수 있어도 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자기 취미만 지금 한가득이면서 뭘 아내가 웃는 게 꿈이에요, 이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그 눈물을 믿겠냐고. 제가 아내 입장이면 약이 오를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미 약이 오르신 상태예요. 그래서 빵을 만들어 피아노 음악, 혼자 살 땐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맞아, 진짜 이 남편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자기의 멋진 삶의 사진에 아내를 끼워 맞추었어. 이혼하고 나서 그렇게 사는 건 문제 없는데 함께 정해야지. 지금부터 새로 판을 짜라. 아내 입장에서 머리로 생각해라. 근데 저게 안 되거든, 아내 입장에 생각하는 게. 아내가 간 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면서 이제 내가 쉴 때 하고 싶은 거 그리기 했는데 아내는 못 그려. 그러니까 아내의 행동이랑 말만 보면 진짜 되게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거든. 지금 아내는 진짜 성실하게 하는데 지금 저게 안 나오는 거야, 머리를 짜내도. 다 된 걸까요? 그래서 아내가 끄덕이는데, 아내는 뭐 그린 게 별로 없어. 남편은 지금 그림이 아주 가득해요. 여기서 뭐 바다에서 혼자 쉬는 거, 뭐 요트 타는 거, 뭐 바다에 막 이거 만화 비행기도 타고. 지금 이 그림 속에 혼자서 무언가 멋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지만 아내가 있긴 해도, 이게 처음에 첫 그림은 뭔가 이 선생님이 원하는 그림, 가족이랑 하호. 근데 여기 안에도 애들이 없어. 그러니까 애들이 있을 땐 못 쉬니까 그러겠지만, 선생님이 원하는 가족과의 모습을 그렸지만 결국 점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그렸지. 비행기, 뭐 바다에 혼자 쉬는 거. 아내랑 만찬을 하긴 했지만 결국 아내랑 만찬, 잠자기, 기본적으로 떠올릴 만한 거 떠올리지만 여기서 한 세 번째부터 자기의 속내가 드러난단 말이야. 전용기, 요트, 뭐 이런 거. 그렇게 이제 모든 칸을 다양하게 채웠는데, 아내는 그냥 채운 게 없어. 그냥 숲에서 그냥 혼자 있는, 들판에서 혼자 쉬는 거랑 그냥 자기야. 그냥 좀 재워달래. 곧 요트도 살 듯? 그래서 들판에서도 바람 소리만 들렸으면 좋겠다. 아내는 이제 쉬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 선생님이 이게 쉼이 꿈에 대한 검사였다, 실은. 아내의 꿈은 잠자기와 혼자 쉬는 것 뿐이다. 그리고 아내가 지금 또 넷째 모유 수유를 또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뭐 막내 안고 청소기 돌리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나와 함께 했던 날들이 아내에겐 지옥 같았겠구나. 저런 얘기가 이제 현실적으로 남편이 변하는데 영향을 미쳐야 될 텐데. 근데 아내가 괜찮다고 하면서도 눈물이 결국 흘러버리고,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도 화가 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나는 내 감정이 뭔지 모르겠다. 너무 오랫동안 감정을 닫아버려서 몰라. 근데 아내는 이 감정을 알기 위해서 몇 가지
노력을 좀 하긴 해야 돼요. 이때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기긴 합니다. 자기 감정을 그냥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나한테는 이런 감정이 든 것 같다. 그런 감정 일기를 써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냥 계속 그걸 기록하다 보면 어느 순간 느끼게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애들도 감정 일기를 쭉 써온 애들은 어려도 이런 감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내 마음을 내가 외면하고 있는 건가? 이제서야 아내는 나에게 어떤 감정이 내면에서 휘몰아치고 있는데 내가 외면하고 살았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렇게 이제 상담이 끝나고 또 유서 쓰기 시간입니다. 아내는 자기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아무 힘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유서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남편의 이름을 영어 이름으로 썼어. 남편은 또 영어 이름도 있군요. 정말 할 거 다 하네요. 근데 제 그 옛날에 그 인도 친구는 저를 그냥 웅수라고 부르긴 했어요. 나에게 와줘서 고맙고 사랑해. 그게 끝이야. 한 줄 딱 쓰고 끝났어. 유서를 쓰려고 해도 무슨 말을 써야 될지 모르고 남들은 막 빼곡히 써나가는. 근데 아내는 그냥 자기가 사라지고 아무것도 안 남았으면 좋겠대. 그러니까 너무 슬픈 얘기죠. 그렇게 이제 지워지길 바라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교님 진태현 씨가 자기는 아내를 이제 꽃이라고 생각하고 안 시들었으면 좋겠다. 아내에게 계속해서 노력하고 보살핀다는 마음인 거지. 그렇게 이제 심리극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조교 진태현 씨가 막 남편 흉내를 엄청 내요. 피아노 혼자 치고 하면서 막말하고. 이게 과장된 연기긴 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다른 출연자들은 웃거든요. 근데 그 아내는 못 웃어. 아내는 그걸 울면서 봐. 남편도 자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과는 다르구나라고 느끼지 않았을까? 그 아내는 저 연극을 보면서 눈물을 보여요. 왜냐면 연기가 되게 재밌었어. 이렇게. 근데 이제 저게 자기 모습이라고 생각하니까 절대 못 웃지. 이상과의 괴리를 좀 보지 않았을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엄격하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라고 자기는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막상 보니까 그렇게 멋있지 않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건 아니구나라고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이 남편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런 남편 같은 사람들 중에는 인스타 중독도 있어요. 근데 인스타에 자기 모습을 전부 다 포토샵해서 올려. 자기의 본 모습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뭐 이 남편은 뭐 그릇이나 아니면 인테리어 이런 거를 더 화려하게 올리지만 남편의 잔소리를 막 흉내내니까 아내가 그걸 보면서 막 눈물이 흘려. 그렇게 몰아붙이고 그러면서 캠핑에서도 고기 던지고 그러면서 고기 그릇 하라고 그래서 부탄가스 사오라고 하죠. 극혐이라고. 근데 아내는 남편이 그냥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 이 정도였는데 그거를 이제서야 이제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남편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니까 맨날 불안할 것 같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라고 남편이 굉장히 힘이 빠졌는데 이게 참 사람이 이게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동안 해오던 게 있다 보니까 이제 남편이 그거를 본인이 굉장히 그 검사 결과대로 본인 인내심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그림을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야겠죠. 그러니까 아내는 여기서 눈물을 계속 흘리거든요. 저 눈물의 의미는 슬프다가 아니라 불쌍하다 할 거야. 내가 너무 불쌍하게 살고 있구나라는 그 생각이겠지. 그러니까 이제 왜 우냐라는 말에 계속 모른다고 하거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선생님이 이제 부모님의 받은 상처가 있어서 그러냐.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좀 마주하는 건 어떻겠냐. 근데 여기서 아내가 어떤 부모님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기는 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이 많았던 사람이다라고 보면 안 되고 지금 아내는 그거를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사람이야. 내가 어렸을 때 어떤 트라우마를 겪었거나 그 트라우마라는 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한 방에 확 몰아치는 그런 사건의 트라우마가 있고 하나는 잔잔하게 계속 쌓여버린 트라우마가 있어. 폭우에 젖는 것도 젖는 거고 가랑비에 계속 노출돼서 옷이 젖는 것도 젖는 거야. 결과는 똑같아. 다 흠뻑 젖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근데 아마 이 아내는 후자 쪽에 가까운 삶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지금도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그래서 엄마 아빠 가족이 깨졌죠.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 아마 엄마가 어렸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아이를 낳고 이혼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릴 때 아이를 낳으면 아무래도 나이가 든 사람보단 확률적으로 감정 조절이 안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어른이 돼가고 내 감정도 조절하게 되고 그 컨트롤도 하고 미래에 대해서 내 행동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도 다 알게 되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나도 성장해 가는데 아무래도 이제 어린 부모들은 그게 어려우니까 조금 더 친구 같은 부모가 되는 장점이 있지만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나중에 후회할 만한 그런 언행이나 언사를 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그래서 이걸 들으면 엄마 아빠는 서운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 말은 부모의 이혼과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어떤 감정적인 격동, 고통을 드러내지 않고 외면해버렸어. 그래서 부모가 예를 들어서 많이 싸우잖아요. 애들이 회피형이 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투견 부부의 아이를 보면 투견 부부가 막 싸우는데 그 옆에서 그냥 놀고 있어. 누워갖고 게임 보고 있거든. 그때 그 아이의 심박이나 뇌파를 측정하면 정말로 평온하게 게임에 몰입하고 있을까? 완전히 평온할까? 아니래요, 그게. 그 회피형 아이들이 그 회피적인 태도를 보일 때 뇌파나 이 아이들의 그런 심박은 불안을 느끼는 평범한 아이들하고 똑같대. 극 불안을 느끼고 있는 거야. 근데 본인은 못 느끼는 셈 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외면하는 훈련을 평생 하고 살아서 자기 감정을 모르는 게 회피형이에요. 그래서 아마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그 부부 싸움이 되고 이혼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아내는 자기 감정을 닫는 훈련을 계속 했겠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확률로 회피형이 돼요. 그런 과정을 겪은 아이들은. 그래서 저는 없어요. 사랑을 받은 적이. 그러니까 부모님은 서운해 하시겠지라는 말을 하는 건 그 말을 표현하지도 않았고, 근데 이제 내가 부모님을 그러니까 쭉 혼자 컸고 내 기준에서는 방치. 근데 그 말을 입 밖으로는 꺼내지 않았지. 특견부부의 아이를 생각해보면 그게 이해가 돼. 그 과정에 아이는 방치됐다고 생각하겠죠. 심리극처럼 나를 좀 더 세밀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는 실은 아까 말했지만 혼자 할 수 있는 건 일기를 쓰는 겁니다. 그냥 그날 내 감정에 대해서 써보는 거야. 근데 그게 감정에 대해서 써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내가 감정에 대해서 온전히 제3자 입장에서 나를 써볼 수 있으면 괜찮은데 만약 내가 너무 연민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막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서는 다르게 들어가야 돼. 예를 들어서 나는 불행한 인간이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쓰는 뭔가 그런 부정적인 얘기만 계속 써지면 그때부터는 일기 패턴을 바꿔야 돼. 어떻게 바꾸냐면 그 부정적인 일기를 쓰고 다음날 그 일기에 반박해줘야 돼. 예를 들어서 나는 불행한 인간이야 썼을 때 나는 행복한 때가 있기도 하지 않나? 이런 거를 쓸 수 있어야 돼. 그렇게 될 때는 내가 그 자기 연민에 빠져서 쓴 글을 다음날 정신이 다시 긍정적이 됐을 때 빨간색 펜으로 그걸 첨삭해줘야 돼. 내 생각을 깨버려야 돼. 내가 이렇게까지 불행한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그 작업이 필요해. 그거는 그래서 제가 가끔 솔루션을 그런 식으로 들 때도 있죠. 일종의 메타인지지. 저는 그거를 이성의 힘이라고 표현해요. 자기의 어떤 이성의 힘을 활용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이나 그런 편향된 사고, 비합리적인 사고를 깨는 거지. 그래서 일기를 그냥 내가 내 감정을 들여다보는데 정말 객관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일기가 좋고, 만약 그게 안 되고 내가 너무 연민이나 부정적인 사고에 빠지는 그런 통로로 쓰이고 있으면 그걸 다시 내가 첨삭하는 식으로 내가 우울할 때의 나를 내가 평소에 이성의 힘으로 깨는 그쪽으로 이제 써야 되는 거고. 그래서 둘의 문제는 아이와는 관계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잦은 싸움이 상처로 남았지. 그리고 서운하다는 얘기조차 못했죠. 근데 안 하고 싶대. 내가 말한다고 뭘 알아?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덮어버린 거죠. 내가 말을 안 하고 말지. 말을 안 하고 말지에서 끝난 게 아니라 말을 안 하고 나도 들여다보지 않겠다. 근데 어느 정도는 과거의 고통이나 이런 걸 덮고 가는 것도 필요해요. 그게 아예 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 아내는 지금 현재도 계속 덮어가고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내가 부모에게 전하는 말을 하거든요. 엄마가 나를 일찍 낳고 힘든 마음에 나를 돌보지 못했을 거라는 아는데 엄마도 어린 나이에 나를 낳았고 아내도 어린 나이에 지금 아이들을 낳았죠. 너를 위해서 산다는 말, 너에게 모든 걸 해줬다는 말. 근데 그거는 나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본인의 이기적인 생각이다. 나는 세상 밖에 나와 지금까지 엄마 아빠가라는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렇게 이제 뭘 바라는 건 아니고 그냥 나를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야.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고 얘기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내가 스스로를 자기의 감정에 직면하고 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건 지금은 아이들과의 시간이 좋은 거고 아이들을 사랑할 테니까 물론 순간순간 짜증나고 말 안 들으면 소리도 지르고 하는 거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마음속에 응어리가 계속 쌓여가니까 아이들한테 욕도 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 것가 풀렸으면 좋겠어요. 남편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서 미안했다. 그러니까 저게 남편의 어떤 궁극적인 변화가 될 수 있을까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남편이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사진을 새롭게 구성이 되지는 않았을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내가 바라는 거는 그냥 괜찮아 라는 말이래요. 남편은 뭐 괜찮아 그냥 먹으면 되지. 근데 남편이 괜찮아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괜찮아? 그건 내 일인데?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세뇌가 잘 됐다? 어떻게 저렇게 됐지? 집안에서 이런 내가 해야 하는 일이잖아. 근데 이제 너와 같이 할게. 근데 아내는 안 변할 거야 라는 마음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지금 10년간을 이렇게 살았는데 성인이 돼서 모든 시간이 다 이런 삶이었어. 아내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물론 처음에 선택이 잘못됐고 너무 좀 빠르게 어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했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어쨌건 이 결과적으로 10년간 아내의 삶은 이랬어. 성인인 상태에서의 모든 경험이 다 이 상태라고 생각하면 이거를 그냥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저렇게 뭐 심지어 거의 고립돼 있는 상태였으니까 과연 꼰대보험은 변할 수 있을까? 그렇게 최종 조정의 날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재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실일지 그 부분이 좀 저도 의아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고 이제 그중 제가 이제 이 전회차에서 이 남편이 어떤 재산 얘기를 할 때 굉장히 과시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포인트가 있어. 그게 어떤 포인트였냐면 같이 다른 부부들끼리 식사할 때 그때 그 바람부부 남편이 어떻게 돈 버셨나요 물어봐. 그거에 대해서 이 남편이 나는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일단 사요라는 말을 하거든. 무슨 끌어당김의 법칙을 얘기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카푸어들이 대표적인 케이스잖아. 젊은 나이에 포르쉐 한번 몰아봐야지라고 해가지고 포르쉐 사고 그거 빚 갚으면서 허덕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남편이 그냥 주장한 게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지. 실제로 이 남편은 물론 굉장한 부를 창출하신 분이지만 보여주는 게 이제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남편의 성향을 가진 사람 중에는 남들에게 훨씬 더 대단하게 보여지고 싶고 실제로 남편은 그냥 조용히 학교를 다닌 사람이었을 수도 있는데 미친 개로 하고 사람들에게 엄청 그렇게 불린 것처럼 또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제 아내는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내가 했다. 근데 이제 독박이란 단어는 싫어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지 않았으니까. 저는 제 일을 한 거니까. 근데 이런 것들도 누가 그게 본인 일이래요. 아이를 키우는 건 같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변호사님도 정말 세뇌를 잘했구나. 그냥 대놓고 그냥 박아버리네. 택배 파고 박아버리네. 아니, 정확히 재산 규모가 숫자로 드러나진 않아요. 아니 뭐 집안일을 아내가 주로 할 수는 있는데 아이를 키우는 게 어떻게 아내 일이야. 최소한 육아는 같이 하는 거지. 집안일은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 일반적으로 가사와 육아는 같이 할 일이다. 진짜 많이 양보해서 가사를 아내가 담당할 수도 있어. 근데 남편 보면 가사를 같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태예요. 집에서 피아노 치고 4시간 동안 빵 만들고 뭐 이제 그런 걸 보면 그래서 보통은 혼자 했다는 걸 억울하게 생각하는데 그걸 내 일이라고 생각하시네요. 그 발상 자체가 아내한테는 충격이야. 10년 만에 깨달았다. 요즘에 재판 가서 그렇게 하면 오히려 판사한테 혼나요. 그게 본인 일이라고 하면. 참 지금 남편은 한편으로는 자기의 어떤 일종의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서 나왔는데 오히려 아내가 고립에서 벗어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죠. 세뇌당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바보였나? 그리고 남편과 태권도 대련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야. 대련하고 나서 했던 거 지금도 아프고 출산 100일 만에 가서 대련을 시키니까 아무리 저거 보호장비 찬다고 해도 저거 보호장비 저거 헬멧이랑 저 가슴만 해가지고 다른 데 맞으면 아프죠. 그래서 뭐 기술 센 거 할까 이러면서 카메라도 있고 하니까 남편은 더 신난 거야. 그래서 뭐 산후조리 할 몸에 후유증만 더 남은. 근데 이제 남편한테 여기가 아파 그러면 남편이 네가 스트레칭을 안 해서 그래 운동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상에 갇혀서 남편도 실은 외롭고 고립된 사람이라 지금 자기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 못하고 그냥 멋있다고만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남편이 여기 와서 바뀌긴 할 것 같아. 근데 어쨌든 남편은 여기 나온 목적은 이뤘죠. 자기의 부를 과시하고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세상에 공표하는 그리고 이런 딱 깨우침과 깨달음으로 세상에 또 관심을 또 받았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남편은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루긴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변호사님은 대련이라는 포장지로 아내를 폭행하려 하는구나. 그래서 근데 출산한 지 얼마 안 됐다는 타이틀도 남편한테는 없고. 그렇죠. 임신했을 때보다 애 낳았을 때가 더 가벼워진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냥 뛰게 한다는 거지. 출산 후에 배가 무리가 가는 운동을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거는 안 들어도 그냥 아는 거 아니야? 뭐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만 저게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야? 오빠 그거 지금 하면 안 된대. 근데 야 그런 게 어딨어. 일단에 지금까지 남편이 살아오면서 남편이 당했던 일일 수도 있겠지. 운동을 해서 다다. 아내 쪽 변호사님도 이제 숨 막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남편 얘기로 넘어오는데요. 재산 분할 얘기가 나옵니다. 가진 재산은 얼마냐. 거기에서 남편은 안성과 천안 땅에 이제 4,000평. 시세로 보면은 뭐 굉장히 크죠. 그리고 뭐 몇십억 정도 되겠네요. 네, 그 정도 될 거예요. 지금 남편은 여기에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기의 부를 과시하기 위함. 그리고 아파트는 세 채, 거주하는 주택 제외하고 아파트는 또 몇 억이고요. 아파트가 세 채, 4,000평, 땅 4,000평.
그러면서 보유한 자동차 7대. 그래서 자동차들이 이제 7대가 쭉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버스도 있고요. 주택에서 살고 있고. 관리할 게 진짜 많겠어. 버스는 캠핑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비싼 차는 포르쉐 억대 차량도 있어. 그리고 오토바이도 오토바이도 6대나 있어. 이렇게 조그만 오토바이부터 이렇게 큰 오토바이까지. 아, 보험료도 많이 나가려나 이렇게 되면? 그래서 리스로 구입한 것도 있나요? 그렇진 않고 모두 완납. 10세대 모두 완납이고 15년간 모은 오디오 장비 또 뭐 억소리 나는 오디오 장비가 있고요. 그래서 재산 목록이 아주 화려해요. 땅 4,000평, 아파트 3채, 자동차 7대, 오토바이 6대, 그 외 각종 장비, 그리고 거주하는 집, 예적금까지 해가지고 재산 목록이 아주 화려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서 총 재산이 뭐 나오는데 이거 궁금하네요. 시무룩하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저게 과시의 방법이죠. 나 이런 것도 아무렇지 않게 이 정도 뭐 큰가요? 아니, 약간 그런 느낌이지. 그러면서 이제 부부의 공동 재산은 분할해야 되고 분할 결혼 후 재산. 근데 남편은 결혼 전엔 영혼이었어요. 근데 아내가 아무리 몰랐다고 하지만 아내의 진술하고는 확실히 다른 부분이 부모에게서 땅을 물려받은 거 조금 있다고 아내가 말했었어. 그렇다면 그거는 아내가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정보기 때문에 나는 그쪽이 더 사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결혼 전엔 영혼이었다고? 모두 일궈낸 자산이라고. 근데 아내는 과감하게 이혼을 하는 것도 괜찮겠어요. 어쨌건 이런 식으로 방송에서 영혼에서부터 됐다고 박았으니까. 근데 이제 원룸에서 결혼 생활 시작해가지고 첫째가 생겼을 때 아파트 계약하고 등기 내보니까 집이 무슨 물건 같고 그래서 아파트를 모으기 시작해서 지금 집 땅 등기가 다른 이름이요? 아 그래? 그렇군요. 다른 또 훌륭한 분들이 저거는 뭐 알아서 하시겠죠. 저는 뭐 잘 모르고요. 그래서 세 번째 집은 직장인 대출 받아서 하고 그래서 평택 고덕 그래서 아파트 값이 오르면서 시세 차익을 얻고 그래서 아파트 세 채 사고 땅을 사가지고 땅을 모으다가 그 땅 중에 이제 일부를 팔아가지고 뭐 빚도 다 갚고 그랬다는 거죠. 젊을 때 홍콩에서 돈 벌었다고 했었는데 또 여기선 또 영원이라고 하고 있지. 그런 것도 살짝 앞뒤가 안 맞네. 그러고 보니까. 홍콩에서 돈이 벌었는데 이제 결혼할 때는 영원이었으면 본인이 그러면 그 홍콩에서 번 돈은 다 부모님을 드렸나? 근데 이제 빚이 10억이었대. 그래서 나는 이제 영원에서 시작해서 빚 10억도 갚고 이런 대단한 사람이라고 본인을 아이덴티파이 해놓으니까 아내도 그렇게 살길 바라는 거야. 자기의 이상대로 아내가 살아. 자기도 그렇게 살지 않았지만 그렇게 살았다고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에는 수입 대행 직접 했고 월급보다 수입이 높았던 수입 대행 스마트 스토어를 한 거죠. 그래서 다시 땅 사고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대출은 없고 중간에 이제 땅 한 덩어리가 팔려서 시세 차익이 이제 엄청 커져가지고 그걸로 빚도 다 탕감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빚도 없고 재산도 많은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아내는 재산을 잘 몰라요. 궁금하지도 않고 얘기를 듣지도 않은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토지 정도는 물려받은 걸로 알고 있잖아요. 물론 아내가 잘못 알았을 수도 있는데 저 얘기를 어쨌건 20살에 결혼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땅 사러 다니고 땅 보러 다니고 그런 거를 몰랐을까? 그 정도는 알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내가 말한 토지는 결혼 후에 산 거라고 했지. 이렇게 되면 이혼할 때 아내에게는 더 유리하죠, 만약 그렇다면. 그 자산이 저랑 아무 관계 없어요. 실은 관계가 없었을 가능성이 큰데 어쨌건 남편이 관계 있다고 하니까 실은 여기서 아내가 이혼을 결정했을 때 더 유리해질 수는 있겠지. 근데 아내 말이 어쩌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맞을 수도. 남편은 절대 이혼할 마음 없어요. 남편이 이혼할 마음 없습니다. 아내도 이혼할 마음 없고 그래서 이 둘은 이혼하지는 않겠지만 아내가 이게 자기 인생이 정말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이혼을 선택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죠. 재산이 얼마인지는 모를 수 있지만 이게 물려받은 땅인지 이 사람이 산 건지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싶거든요. 근데 그건 뭐 모를 수도 있지. 저는 얼만큼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고 제가 솔직히 그걸로 득본 건 아니다. 근데 여기서 변호사가 혹시 근데 이혼하실 거면 협의 이혼하시면 안 돼요. 이게 그냥 사적인 곳에서 이혼 변호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면 약간 뭐 영업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방송이니까 절대 뭐 영업은 아니죠. 재산 분할 제대로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된다. 이제 변호사님들한테 얘기들을 듣고 와서 재산 분할 몇 대 몇을 한다고 했어? 몇 대 몇 필요 없고 이제 여기서 말이 제대로 안 돼. 그러니까 아내가 물어봐요. 월급 얼마인지 얘기해 줄 수 있어? 남편은 다른데 매달? 대충 얼마 정도인지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게 굉장히 고무적인 변호를 생각했는데 아내가 내가 바보고 병신이었어. 저는 이게 굉장히 일부러 병신 데리고 산 거잖아. 저는 아내가
좀 더 이렇게 자기 주장도 하고. 근데 이 남편이 너무 잔소리가 심하니까 사람을 말려 죽여버리는단 말이에요. 자칫하면. 그러면서 이제 그 말을 듣고 긍정적인 변화래. 내가 병신인 거 아는 게 긍정적인 변화냐? 남편은 그렇다고. 내가 더 병신인 걸 알아가는 느낌인데? 근데 이건 남편이 허세를 부린 거긴 하지만 긍정적인 변화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 조정 전에 그 거짓말 탐지를 합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산후조리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서 남편이 네 그러거든요. 산후조리가 진심으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냐는 거에 결과는 거짓말 탐지에서 산후조리가 필요하다고 나왔어. 그 말은 산후조리가 속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경제적인 상황이 안 됐거나 아니면 그 아내를 더 강하게 키우기 위한 거일 수도 있겠지. 그나마 다행이라고 나는 오히려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 사람이 진짜 필요 없다고 생각했으면 전문가들이 예를 들어서 산후조리는 필요한 겁니다라고 이 사람을 어쨌건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그 사실을 보여주면 변할 수 있는데 알고도 한 거잖아. 난 그래서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난 오히려 이게 거짓 나왔을 때 여기서도 패널들도 이게 다 다행이라는 거야. 난 이게 오히려 안 좋은 일이야. 이 남편은 다 알면서 안 해준 거거든. 산후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내를 필요 없다고 설득한 거잖아. 여기 나와서 깨우친다고 변화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몰랐다가 알게 되면 변화할 수 있는데 어차피 알았는데 다시 안다고 변화를 하겠냐는 거지. 난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이거는 저게 거짓 나오면 안 되는데 차라리 진실이 나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난 솔직히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 필요하다고 생각해놓고 안 해줬어? 야 너 진짜 나쁘다 이렇게 되는 거지. 필요하다고 안 하다니. 그럼 이제 와서 그러면 필요한 거를 다시 알려줘봤자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게 하려면 알면서도 안 했다는 거는 이 사람을 어떻게 변하게 해야 될까? 알게 하는 걸로는 변화가 안 되잖아요. 하는 게 멋지다고 알려줘야지. 그걸 산후조리를 시켜주는 남편이 멋지다. 산후조리도 하지 않고 태권도장에서 발차기 하는 아내가 멋지고 그 아내랑 같이 뭐 다 정신력으로 이겨내 하는 게 멋진 게 아니고 산후조리도 하고 이렇게 가정에서 아내를 보살피는 게 멋지다. 그게 멋진 거야 라는 거를 알려줄 수 있어야겠지. 이제 남편은 어머니도 옆에서 도와주고 있어서 그렇게 대답했지만 산후조리를 못해줘서 미안했다. 이거는 애가 하나일 때는 그럴 수 있어. 애가 하나일 때는 이 남편의 말이 그래 미안했다. 그래 너도 처음이니까 그렇게 실수했고 나중에 후회했을 수도 있지. 근데 애가 넷이잖아. 4번의 기회가 있었잖아. 알고서 4번 다 산후조리 안 한 거잖아. 지금 넷째인데 넷째를 낳아서 100일 만에 태권도장을 데려가는 정도로 산후조리를 안 시켜주고 있으면서 산후조리 못해줘서 미안했다는 말이 앞뒤가 맞아요? 안 맞잖아요. 안 맞아. 저거를 알고도 네 명을 다 산후조리를 안 시켜놓고 그걸 마음속으로 한편으로 미안했다는 말이 이거는 앞뒤가 안 맞아. 근데 아내도 결과가 거짓으로 나와서 그래도 말로는 필요 없다고 했는데 내 생각을 좀 하나? 그게 아니지. 차라리 필요 없다고 생각했으면 본인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어. 그건 정말 몰라서 산후조리가 필요 없다고 했고 생각은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거는 알면서 안 해준 거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당신은 남편이 일찍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남편은 한편으로는 이제 그게 슬슬 두려운가 봐. 아내가 정말 나를 죽이고 싶어 하나? 근데 저거는 진실이에요. 진실이 나와. 왜냐면 저 질문이 여기서 지금 보면 남편이 일찍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아니었거든. 일찍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뭐 한 번 정도는 있을 수 있지. 여러분들 중에도 있잖아요. 어쨌건 뭐 큰 내용은 없고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자기 어머니한테 전화해요. 제가 이혼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안 되지. 엄마도 돌아버릴 거야. 네가 잔소리하면. 그러니까 너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 집에서도 이 남편은 이런 모습인 거죠. 그렇게 이제 조정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사라져야 아내가 웃을 수 있고 아내가 살 수 있지 않을까?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절대 그럴 일 없다고 했죠. 남편은 사라져줄 일 없습니다. 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이게 요즘에 뭐 그런 건가? 이 남편의 사고방식이 요즘엔 뭐 알파니 베타니 그리고 무슨 이렇게 뭐 빨간 약이니 그 이론인가 이게 지금? 매트릭스에서 나온 거 레드필 이론이 이거잖아 지금. 레드필 이론을 기반으로 한 그 여성과의 관계가 어떤 게임화 시켜가지고 거기서 파생된 이론들이 많잖아요. 네,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내가 신청했으니까 이혼 의사가 있다고 그냥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이 나 쟤랑 이혼하고 싶어가 아니라 널 위해서 이혼하는 거야. 이런 가식, 보여주기식. 남편은 허세가 있어. 10년을 살아보니까 이제 알겠는 거예요. 저게 다 보여주기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남편이 아직 정신을 덜 차렸구나. 그러면서 이제 재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현재 거주 중인 안성의 주택. 안성의 주택이 이게 몇 억이고 아파트 3채. 다시 그 재산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용인 평택 고덕에 있고
안성과 천안 일대에 토지 4,000평, 자동차 7대, 오토바이 6대. 그러니까 이쪽 아내 쪽 변호사님이 그렇다고? 이게 깜짝 놀래. 남편은 지금 속으로 웃음을 참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취미로 사용하는 그런 장비들, 그리고 예금도 억 단위가 있고요. 남편이 자동차 관련으로 파트타임 일을 하는데 월 수입이 뭐 또 있고, 아파트 월세가 또 있고,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총 재산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구나, 좀 놀랐어요. 근데 남편이 이 방송에 출연한 이유기도 합니다. 저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차, 물건들 이런 건 알고 있었던 건데 그래도 생각보다 재산이 많았다. 근데 아내 말대로 예를 들어서 그냥 물려받은 땅 그거를 팔아서 살고 있고, 그렇다면, 그리고 중간에 스마트 스토어를 한 적이 있고, 근데 지금 그게 자기 수입보다 더 많이 벌었다면 그거를 왜 그만뒀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땅이 많고 그렇다면 굳이 수입 대행을 왜 했지? 그리고 그건 새벽에만 한다고 되는 일인가? 계속해서 들어올 텐데. 수입 대행만 했으면 스마트폰은 다룰 수 있겠지. 근데 만약에 이혼하면 전 재산 다 주겠다. 그렇게 이제 남편이 그동안에 말했다. 그래서 우린 다 받을 거다. 근데 원래는 이제 7대 3을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남편이 다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걸 한번 말해보자. 라고 한단 말이죠. 좀 과한 요구죠. 근데 애초에 이혼할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요구를 하는 거지. 여기서 뭐 진실을 파헤칠 방법은 뭐 실은 없기는 하죠. 근데 뭐 이분은 아니겠지만 이런 분들, 뭔가 이렇게 과시욕이 있고 허세가 있고 자존심이 센 그런 사람들은 좀 부풀리기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실제보다는 좀 과장됐을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 그래서 근데 남편은 뭐 아이 넷에 대한 양육권도 갖고 양육 환경을 유지하는 게 남편이자 아빠의 마음. 온갖 있는 척은 다 하고 있죠. 아이들을 위한 아빠, 아내를 생각해서 모든 재산을 다 줄 수 있는 남편,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럴 수 있으면 일단 노래방부터 팔아요. 노래방부터 정리하고, 자동차도 가족들이랑 같이 탈 수 있는 안락하고 안전한 자동차 하나만 남기고, 오토바이도 싹 팔고, 일단 취미방부터 없애면 되잖아요. 이렇게 뭘 이혼해서 다 주고 그게 뭐야? 이혼 안 할 건데. 본인 취미방부터 없애. 취미를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바꿔야지. 그래서 거주 중인 안성 집이랑 아파트 세 채 중에 뭐 제일 저렴한 곳 하나만 자기가 갖겠다. 근데 이제 소장도 지금 안성에 있는 집을 보니까 그다지 비싸 보이지 않던데.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건 일단 안성 집이야. 아파트는 지금 우리가 본 게 없어. 근데 서장 씨가 보기에도 안성 집은 그닥 비싸 보이지 않던데. 바로 오히려 아파트가 더 나가는 거 아니냐. 일단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있다고 가정하고. 근데 거기가 오래된 집이기는 한데 뭐 땅도 넓고 그러면서 남편은 서장훈 씨 모르는 소리 하네. 땅이 500평이야. 자그만치 500평. 별이 5개라고. 지금 바로 여기서 좀 혹시라도 이렇게 살짝 후려치기 들어가는 거에서는 남편이 바로 그냥 반박하죠. 왜냐면 이게 중요한 거니까 남편한테는. 무슨 소리야. 집이 오래돼 보여? 땅이 500평이야. 500평. 응? 그래서 가장 저렴한 아파트 하나를. 그러니까 이 남편한테는 이 과정 자체가 다 과시예요. 여기 이혼 숙녀 캠프에 나온 것 자체가 다. 그리고 자동차 중에서도 뭐 한 대. 여기서도 이 남편은 막 자동차 7대여서 거기 뭐 분할하고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 즐거워. 방송에서 검증되지 않은 걸로 얼마든지 뻥튀기 하는 거야. 당연하죠. 물론 근데 이 남편은 솔직했겠지. 그러니까 더 자기가 노력했던 결과물을 사람들이 보여지는 게 지금 뿌듯할 거예요. 이제 부품을 완전 새로 한 거지만 뭐 다 줘버리라고. 오토바이도 한 대. 아파트 차 오토바이 하나만. 남은 재산 아내에게. 이거 지금 다 시뮬레이션이니까 이런 게 다 가능한 거지. 실제로 정말 분할이 들어가면 얘기가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죠. 남편이 정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아내는 진짜 이걸 생각해 둬야 돼. 뭐 실제 재산 규모가 조금 실제로 보면 좀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이혼이 내 삶의 하나의 옵션일 수 있다는 걸 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이혼하든 안 하든 제가 먼저 갈 확률이 높으니까 재산은 아내와 아이들한테 갈 텐데, 그래서 결혼 후 모은 재산은 아내와 아이들을 위한 거니까 그렇게 재산을 포기한다 했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본인 취미방 만든 게 억대라며 그걸 줘서 뭐 어쩔 거야. 그 음향기 그 방 가득 쌓여있는 거 그거 애들이 못 다 쓰라고. 그거를 애초에 포기할 거면 애초에 사지를 말든가. 살면서 모은 거면. 아니, 그것부터 그냥 팔아요. 그거부터 팔고 지금 어쨌든 산후조리 아직 안 끝났으니까 집안일이나 이런 거를 조금 도움을 받을 분을 고용을 하든가. 근데 이분들은 아마 변하기도 힘들고, 변하겠지만 이혼은 힘들 겁니다. 남편이 다 주겠다는 거에 그 말을 지키긴 하겠구나. 이것 봐. 이혼 못해요. 애초에 남편이 그리는 그 자기 인생의 멋진 사진에는 아내가 필요해. 아내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이런 사람 다시 못 구해요.
근데 이제 양육비는 재산을 다 주는 대신에 이제 양육비는 못 준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읽었고 그런 자신을 과시하고 싶고 본인이 그걸 즐기는 이상한 성격. 다시 뭐 제로에서부터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홍콩에서 7년간 뭐 한 거야? 다시 왜 32에 돈 한 푼 없는 상태에서 아내랑 원룸에서 그렇게 시작할 거면서 그렇게 어린 사람을 데려다가 그랬어. 그래서 어쨌건 재산은 모든 재산을 아내가 갖고 양육비는 나중에. 남편은 이혼 의사가 있냐라는 말에 이게 변호사님이 일단 말을 엄청 어렵게 하세요. 보통 이런 분들이 말을 현학적으로 해요. 말을 꼬아서 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뭐 이런 분들을 상대할 때 어떻게 했냐 할 때 이 사람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딱 제압할 수 있으면 해도 된다. 관계를 이어가도 된다고 했는데 그게 어려워. 그래서 말을 이게 굉장히 어렵게 하면서 이 사람이 진짜 뭘 하고자 하는 건지 알아듣기가 힘들어.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딴소리 하는 것 같은데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말을 잘하고 막 주장이 세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대화가 잘 안 돼요. 말을 할 거면 진짜 확실히 단도리를 해가지고 딱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바뀔 수만 있다면 아내에게 하는 행동을 바꾸고 싶고 이혼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아내는 요구사항이 두 가지인가 그래. 아침 7시에서 9시 그리고 6시에서 9시 취미생활을 하지 마라. 이 시간에는 애들을 케어해야 된다. 아니 이거는 근데 좀 상식적인 거 아니야? 취미생활 줄이고 육아에 힘 보태기. 그리고 안 도와줄 거면 집으로 들어오지 말고 밖에 있어요. 서장훈 씨가 솔루션. 그래. 차라리 나가 있는 게 낫지. 그래. 아내도 지금 진짜 나도 병 걸릴까 봐 걱정되더라고 진짜. 그러면서도 아내가 요구사항이 또 있어. 200만 원 이상 물건 살 때는 아내에게 허락받기. 근데 남편이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어떻게 20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제품을 사요. 내 취미생활을 위해서는 보통 1000만 원은 넘어야 되는데 사람이 급이 작아. 그러니까 200만 원 이상의 물건이 많아요? 지금 남편의 주장 봐봐. 저는 200만 원 이해가 없어요. 이해하려고 나왔어. 그래서 남편은 뭐 캠핑버스 사는 거 어때? 그러고 그냥 사버리고. 이게 다 허세거든 지금. 어떻게 200만 원도 안 되는 거를 사. 내가 1000만 원 이상인 건 말할게. 이런 거거든. 지금 남편에 나온 목적이고 이게 지금 방송에서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남편이 과연 변할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변호사님이 1000만 원? 이렇게 되니까 이런 반응조차 남편은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서장훈 씨는 이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뭐 이걸 남편 생각해서 300만 원에 한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질렀던 것조차도 남편은 과시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야. 남편은 요구를 집안에서 일은 아내 담당, 집 밖에서는 일은 남편 담당하는데 저건 뭐 말이 안 되지. 집안에서 쓰레기를 밖으로 갖다 버리는 거는 집안일이야, 집 밖일이야. 이런 것도 벌써부터 따질 게 많아. 그래서 뭐 집안일은 전부 아내 목 그렇게 정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남편 측 요구사항 첫 번째 거는 철회. 캠핑버스 소모품 담당을 아내가 관리하자고 하는 것도 저기서 아내가 남편한테 사다 달라고 한대요. 근데 남편이 안 사오고 시간이 지나면 그게 또 남편이 잔소리하는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아내가 저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얘기를 하니까 이쪽 남편 쪽 변호사도 됐다 철회다 완패. 여기 변호사님 김현장 출신이신 것 같은데 스크래치 하나 나셨네요. 완패하셨네요 완패. 그래서 캠핑버스 소모품 관리를 아내가 담당 이것도 철회. 잔소리하지 않고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리가 됐는데 말보다는 행동으로 아내의 마음을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아내 마음이 아니라 본인의 행동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최종 조정은 남편에게 조정은 없었고 남편은 아침 저녁 시간 취미생활 제한하고 남편은 300만 원 이상 구매 시 아내에게 동의 구하고 그리고 이렇게 지급한다라고 했는데 근데 어쨌건 뭐 보기 힘들었고 뭔가 얘기를 더 세게 하려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일반인이니까 그러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요. 이 아내는 조금 더 과감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